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당의 구원 투수들이 등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 유일의 지역구 부산 북구 갑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하정우 수석을 공식 영입했고요. 국민의힘은 직전에 당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선거 캠프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관련 소식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오랜만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 소식 먼저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대비 7년으로 2년이 징역 더 늘어났습니다. 일단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7인만 인정이 됐고 2인은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허위 사실에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련해서 무죄가 이제 유죄로 바뀐 부분. 일단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1심 판결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고법의 내란전담 재판부가 처음으로 선고를 내렸는데 네. 1심에서 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바로 잡은 그런 선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해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전담 재판부 2심 선고에서 이제 징역 7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징역 7년으로 2년이 더 늘어났느냐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이 심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불참해가지고. 예. 그런데 연락을 안 한 국무위원이 7명인데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을 하고도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라고 했지만은 2심에서는 시간이라든지 상황을 보면 사실상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네. 그래서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신에게 이 어떤 허위 보도 자료를 내놨냐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할 뜻은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1심에서는 무죄인데 2심에서는 이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과 관련해서도 1심에서 무죄였지만은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내려져 가지고 징역 1년 8개월이 징역 4년으로 늘어났는데 저는 이걸 보고 사필 규정이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노자의 도덕경에 하늘의 그물은 성성한 듯 보여도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2심의 판단이 대법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2심의 판단이 3심까지, 최종심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그다음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 취지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제 배 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권한이 크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면 그것은 위법이고 불법이고 그것은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국무위원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 심의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훼손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1심에서처럼 똑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내란 재판부에서 첫 재판이 된 건데 1심과 똑같은 유죄 취지가 내려졌고, 다만 1심에서 5년이 7년으로 불어난 건 1심에서는 감경 사유로 봤던 거, 그러니까 초범이다 또는 고령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2심에서는 조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조금 엄격하게 본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복을 하고 상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일단 1심과 2심에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체포 방해 행위라든가 또는 이 국무위원들의 겸 심의권을
훼손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1, 2심이 일관되게 일단 유죄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대법원에서 마지막 법률적 판단을 기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종호 협회장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전날에는 김건희 씨의 금품 수점이 등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형량이 4년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일단은 이 재판 결과들이 이 6.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질문도 드려볼게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네. 국민의힘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이제 6.3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2.3 내란에 대한 완전한 청산 그리고 단죄 이 부분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6.3 지방선거가 40일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네. 한 2배 정도. 그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지만은 이 부분은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샤넬백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받은 그런 샤넬백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고 1심에서 판단했는데 이것도 상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2심에서 유죄를 내렸고 네. 그래서 형량이 늘어났는데 역시 이제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내란의 숙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서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윤석열 내란 수괴가 저질렀던 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 그리고 또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 재판이.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누가 배출했느냐. 국민의힘이 배출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천을 한 사람들을 보면 상당수가 윤어게인 세력을 공천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이런 부분을 다시 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6.3 지방선거의 이번 재판이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저지른 개인적 비리는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영부인이 되기 전에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이나 여러 가지 금품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씨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 또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소환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되게 되면 결국 또 비상계엄이 소환되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국민의힘이 또 정치적 원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3단 논법으로 계속 전개가 되면서 김건희 씨가 저지른 개인적인 비리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3단 논법으로 어떤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원죄를 갖고 있는 부분은 맞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하고 여러 가지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방금 배 회장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저륜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했고 또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했지만 실질적인 그런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계속 지지율 답보 상태가 되고 있다거나 또는 지지율 답보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 후보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김건희 씨나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방송 선고를 보면서 느낀 것이 결국 국회 차원에서 어떤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보면 어떤 선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조금 피로감이 올 걸로 보이거든요.
과거의 내란 행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실시간 어떤 선고가 보도돼야 되는 게 맞지만 과연 김건희 씨 어떤 개인적 비리 이런 부분까지도 과연 생방송 선고를 해야 될 만큼 있었나 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뭐 이렇게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죠. 이제 지방선거 35일,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당은 외부에서 구원 투수를 전격 영입했습니다. 바로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인데요. 하 전 수석 인재 영입식에서 고향인 부산에 대한 애정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찬 49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립니다. 네, 하정우 전 수석 오늘 또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서 부산의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은 출마 결심을 한 뒤 큰 결단을 했다. 흔쾌히 보내줬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대통령께서 과연 흔쾌히 보내줬는지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그런 야심찬 계획 아래 지금 뭐 앞으로 무려 150조까지 투입하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AI 하정우 수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구 갑에 보궐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둔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굉장히 좀 애석해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뭐 만찬을 2시간까지 하면서 나와달라 뭐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 붙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차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정승도 자기가 하기 싫다면 못 하는 건데. 예. 예. 근데 이제 하정우 수석은 뭐 본인이 밝힌 것처럼 자신이 통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표를 제거하는 입장에서 내가 뭐 흔쾌히 수락했다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대변인 통해서 나온 그 메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든 국익과 국민이 일해달라. 근데 저는 이 어디서든이라는 이 대목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여전히 오케이 부산 북구 갑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결정해서 내가 흔쾌히 보내주지만 당신은 청와대에서 나하고 일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렇다면 이제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굉장한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부산 북구갑에 갔단 말이에요. 네. 새로운 부산 시대, 새로운 뭐 북구갑의 시대를 위한다는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갔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 굉장히 대통령에게도 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산의 18개 지역구 중에서 지금 부산 북구갑이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런 책무를 느낄 건데 그래서 뭐 본인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뭐 결기를 가지고 할 것 같고 또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하면 예측 불허의 싸움이 되겠지만 단일화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하정우 수석이 어부지리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한동훈과 그리고 앞으로 누가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 후보가 단일화 될지 안 될지 이게 이제 부산 북구갑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내려가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오늘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이와 관련해서 그 전부터 정치적 도구로 AI를 이용했다라고 좀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적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도 문제다라는 비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예비 후보들이 만난 입장에서는 되게 뭐 화기애애한 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런 만남이 좀 이뤄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후보가 보니까 과거에 이 하정우 수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AI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지금 이제 선거판에서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강한 메시지를 내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하정우 수석이 청와대 AI 수석으로 남아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네. 부산 북갑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좀 저는 조금 판단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 AI 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만든 직제거든요. 예. 진짜 미래 먹거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정우 수석이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 4, 5년이 걸린다. AI 우리 기반을 만들려고 하면 한 4, 5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불과 10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만큼 지금 아쉬움이 크고 과연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은 여대 야소, 압도적 여대 야소인데 저 부산 북구갑을 꼭 사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167석이거든요. 그 한 석이 그만큼 AI 수석 그만두고 할 정도로 중요했나 이런 좀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이거든요. 지금 부산 북갑에 내려가서 이제 뭐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은 선거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조금 서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케팅을 한 거거든요. 결국 흔쾌히 보내줬다고 하는 부분들도 보면 결국 대통령이 아쉽지만 흔쾌히 보내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 인지도가 낮고 그다음에 선거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그만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인 만큼 이번 네. 어떤 부산 북갑의 선거의 비중, 정치적 비중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그만큼 어떤 부담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굳이 이런 선택을 왜 했을까? AI 수석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AI 어떤 정보, AI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먹거리를 만드는 곳에 이 하정우 수석이 남아있는 게 맞지. 여대 야소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의 한석 의석이 더 필요했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하정우 수석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자문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산 유권자들이 네.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좀 민주당이 왜 하정우 수석을 공천을 했을까, 전략 공천을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제가 좀 답변해야 되는데 예. 첫째로 부산의 한석을 위해서 AI 인재를 투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 북구갑이 민주당이 18개 부산 의석수 중에서 유일한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사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부울경의 거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결코 뺏길 수 없는 그런 전략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하정우 수석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부산 발전론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하고 확 불을 지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가 아니라 부산 전체 선거까지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동시에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바람이 일어나면 이게 부울경 그러니까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고 처리가 아니라 30고 처리라도 하겠다라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과연 그러한 바람이 일어날 것인지가 굉장히 지켜볼 대목인데 저는 상당 부분 먹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중 후반이니까 굉장히 먹힌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부산의 경제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AI의 뭐 도시로 만들겠다. 라면서 AI 수석까지 투입하면 상당 부분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그런 부산 유권자들에게는 좀 소구력이 있는 그런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지역이 정말 주목이 되는 이유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질 것인가인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까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윤곽이 좀 드러나게 될지 일단은 뭐
박민식 전 장관은 계속해서 이제 뭐 메뚜기 정치다라고 뭐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 후보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박민식 후보가 그래도 3위를 차지했거든요. 그 지역에 보면 박민식 후보가 4번 출마했던 곳이거든요. 4번 출마해서 그중에 2번이 이제 당선됐던 그렇죠. 곳인데 아마 박민식 후보로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정하지 않는 이유는 보면 박민식 후보가 혹시 한동훈 후보와 나중에 단일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조금 뭐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같은 검사 출신이고 네. 또 같은 행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만으로 만약에 3파전이 되면 보수표가 분열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정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지도부는 박민식 후보가 혹시 한동훈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박민식 후보가 계속적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뭐 한동훈 후보가 뭐 정치 기생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단일화도 없다는 계속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좀 뭐 이 교통 정리는 되지 않을까. 다만 저는 지금 뭐 이 한동훈 후보하고 앞으로 박민식 후보가 어떤 후보 단일화 조금 어렵게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후보 단일화 하려면 첫째는 장동혁 대표하고 박민식 후보 2명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절대 불가거든요.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동훈 후보하고 단일화 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보면은 4번 거기서 출마했지만 떠났다가 다시 이번에 부산 북구로 돌아오는 바람에 네. 뭐 본인이 배신자다 또는 정치 철새다 하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하고 야권 단일화를 했다가 본인이 안 되게 되면 거의 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도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민식 후보도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계속적으로 완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부산 북구는 조금 3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어느 정도 한동훈의 바람은 조금 감지가 되는데 네. 보수법 분열도 조금 확고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3파전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하정우 후보에게 상당히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전략적 판단들은 그 이후에 선거가 좀 진행이 되면서 내려지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전망을 합니다. 예, 이런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3파전 구도 속에서 웃는 것은 이제 하정우 수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엔 단일화가 이뤄질 것인가? 그럼 누구로 될 것인가도 주목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구도상으로는 단일화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단일화 되기는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첫째, 한동훈 후보 측에서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단일화가 아니라 오히려 무공천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누군가를 공천한다면 결국은 보수표를 분열시켜서 하정우 수석이 여부지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해당 행위다라면서 지금 무공천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박민식 지금 아직 정식 후보는 아닙니다. 네.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일화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최측근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자신들은 절대 단일화 없다. 3자 대결 구도로 가도 승산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승산이 있다는 얘기냐. 사실상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해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원내 진입하는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당권도 생각하면 그렇고 미래 대권도 생각하면 완전히 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제명했던 그런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원내에 진입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꽃길을 깔아준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은 3자 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박민식 후보가 내가 장동혁 대표에게 줄을 서는 것보다 오히려 6.3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결국 쫓겨날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그렇다면 내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줄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단일화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는 과연 박민식으로 공천을 줄까? 아니면 자신이 확실하게 한동훈을 제거할 수 있는 자객 공천을 할까? 이걸 지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하정우 수석을 영입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부산과 대구, 경북, 강원, 세종 5곳에서 명예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선 후퇴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없는 선대위를 구상하면서 마찰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투톱의 갈등설을 당은 급하게 수습을 했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께 추천을 요청을 했고,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이분들에게 의중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 대신에 김문수 전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번에 투톱 갈등설에 대해서 이렇게 진화를 한 말도 있었는데요. 송 원내대표 역시 이상길은 없다 강조했습니다. 지금 상황,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일단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 이번 지방선거를 본인이 맨 앞에서 리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미국 방문 다음에 빈손 얘기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실망감, 또 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으로 볼 때 이 장동혁 대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관건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 본인이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체 지방선거 리드할 수 없다면 새로운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결국 장동혁 대표를 대체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우리 광역단체장, 서울, 부산, 대구도 그렇지만 광역단체장들이 독자적인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아주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완전 권위라든가 어떤 리더십이 완전 붕괴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전 후보가 아마 이번에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나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의 강성 당원들만 어떤 대변하고 있었다면,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무당층이 생기고 중도 보수라든가 온건 보수 또는 중도층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됐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작년 대선 때도 보면 한 42%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득표력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중도 보수 또는 온건 보수,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국민의힘하고 좀 거리를 뒀던 어떤 온건 보수가 조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선대위원장을 맡은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정치적 계산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떤 계속적인 지방선거의 결과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오롯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 때 나름대로 본인이 헌신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다면 다음에 만약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차기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또 차기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어떤 이 중도 보수라든가 또는 중도층을 조금 흡수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새롭게 당리 기반을 만드는 그런 계기로도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41.15%의 득표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문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 입지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미 식물 대표입니다. 사실상 좀 버림을 받은 대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후보들이. 왜냐? 오면은 당신은 표가 떨어진다.
왜 표가 떨어지냐?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간다. 윤어게인 세력과 같이 가겠다는 그런 사람을 누가 국민들이 표를 주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일정을 못 잡고 결국 이제 미국까지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도대체 누구를 만났느냐. 왜 또 거짓말 논란까지 일어나느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김문수 전 후보까지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장동혁 대표는 우리의 얼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은 이선으로 물러나라. 그래서 지금 뭐 5곳에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위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5개 지역을 보면 대부분 보수 강세 지역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 여기에 이제 세종도 있지만 네. 특히 이제 부산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데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던 곳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김문수 후보를 우리의 간판, 우리의 얼굴로 내세우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장동혁으로 간판 얼굴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고 그렇다면은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에서도 우리는 장동혁 얼굴로 선거 못해. 그래서 독자 선대위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또 왜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을 부르지 않느냐? 그는 역시 수도권에서는 김문수 카드를 들이밀면은 야 윤어게인 세력 여기도 그런 굉장히 강성 극우 세력이니까 네. 결국 포가 안 된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5곳에서만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위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내용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결국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울산을 다시 세우겠다 이 감정에 북받치는지 좀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부산 지역의 어떤 민심 김상욱 후보에게 흐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고 네. 현재 이제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김상욱 의원 지금 이제 후보죠.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12.3 비상 계엄 과정에서도 눈물을 흘렸고 이번에 이제 공식 출사표를 던지는 과정에서도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볼 때 이 눈물의 의미는 사적 감정의 눈물이 아니고 공적 가치를 담은 그런 눈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출사표를 통해서 강하게 어필한 것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12.3 내란 세력이 배신자고 이들의 뒤에 있는 기득권 카르텔 세력이 배신자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졌고 2번째로는 나는 12.3 비상계엄 내란 세력 내란 과정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나를 다시 살린 것은 국민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면서 이제 그 비장감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는데 본인이 이 자리에서 통합과 실용의 정치를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김상욱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당선되면 정말로 좀 양극단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는 통합의 정치, 실용의 정치를 말로 끝내지 말고 실천해달라라는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김상욱 후보의 출사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상국 의원의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저렇게 정치를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힘 의석에 와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뻔뻔할 수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상국 의원이 불과 2년 전에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케이스로 네. 공천을 받았거든요. 물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혼란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만약에 민주당으로 갈 것 같았으면 본인이 배지를 내려놓고 갔어야 되거든요. 배지를 놓고 내려놓고 가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무소속으로 남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2년 만에 배를 갈아타면서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그런 것들이 좀 정치 도의상 맞나? 결국 본인이 2년 전에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2년 뒤에는 울산시장의 가망성도 높게 보이니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야 2년 만에 내가 얼마나 진짜 현란하게 정치적 선택을 잘해왔나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조금 북받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저는 본인이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명분이 정당화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본인 행동 또는 정치적인 어떤 뭐 이 행위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부합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상국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석에 가서 약 올리듯이 인사하고 그리고
우는 눈물 그런 것들이 악의 눈물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김철원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